나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도무지 들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듯했고 그 안에 스며든 정적은 목을 움켜쥐듯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내 아버지를 향해 내내 꾹꾹 눌러 담아왔던 죄스러움과 후회의 무게를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무건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국방의 명예 앞에 나는 초라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살아온 한 군인의 마지막 사열이었고, 동시에 내가 감히 마주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엄혹한 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간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각 잡아 입은 의장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태극기로 덮인 관은 그들의 정확한 동선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 그 장면은 마치 군인으로서의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려는 후배들의 마지막 충성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 명의의 화환은 가장 앞줄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온갖 조화가 무성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줄을 이었고 TV 카메라들은 그 모든 장면을 한치의 소리도 없이 기록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세상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그 조용한 플래시 소리와 셔터의 찰칵 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 수많은 이들이 보내는 경의와 찬사의 무게가 정작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했던 내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이렇게까지 장엄하고도 화려한 이유, 그것이 온전히 그분이 살아온 삶의 무게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는 그 위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정제된 공간, 엄숙함과 절제가 하나의 의식처럼 짜여 있는 그 장래의 무대를 가로질러 거침없이 질서를 찍고 들어온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두의 시선이 멈췄고 낮게 깔린 군악조차 일순간 파장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반려견이자 그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태백은 아버지가 군에서 직접 데려온 퇴역 군견이었습니다. 무려 6년 전 아버지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늙은 셰퍼드를 말없이 트럭에 태워오셨고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럽게 계집을 지어 뒷마당 한켠에 앉히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백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반드시 고기 반찬을 한 접시 따로 챙겨 개밥 위에 정갈이 올려주셨고 한 숟갈 드시기 전엔 늘 태백부터 살폈습니다. 사람들과의 말은 줄이시던 분이었는데 유독 태백에게만은 중얼거리듯 자주 말을 거셨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라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니라는 듯 두 존재는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둘 다 검고 근엄했고 속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무언가를 오래 곱씹는 성격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늙고 말 못하는 태백을 보며 자신을 투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명예롭게 퇴역했지만 사실상 잊힌 존재.
아버지가 태백에게 보였던 애정은 세상이 자기에게 건네지 않은 위로를 대신 그에게 쏟아부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태백이 지금 장례식장 안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군인들 틈을 뚫고 관 앞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과 군화소리 사이를 가로질러 똑바로 걷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명령받은 듯 일사불란했고 이 자리에 정식 일원처럼 당당했습니다. 태백은 관 앞에 멈춰 서지도 조용히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던 내 눈앞에서 그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덮인 관 가장자리 밑 정확히 아버지의 발치가 있을 법한 지점을 킁킁거리며 집요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한 애도나 익숙한 주인의 향기를 찾는 것과는 다른 어떤 본능적인 불안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만 아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태도는 순간적으로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조용했던 장례장을 찢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 울음을 슬픔이라 여겼습니다. 수위의 가슴께를 움켜쥔 장성들도 정복을 입은 내 옆자리의 후배들도 그저 늙은 개가 주인을 잃은 상실감에 우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그 울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슬픔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어딘가 흐느끼는 울림을 가지는데 태백의 울음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길고 쉼없이 이어졌고 절제 없이 치닫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일부는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당혹스럽게 서로를 바라봤으며 사진기자들조차 셔터를 멈춘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오래된 전우라는 어떤 노장은 양손을 무릎에 올린 채 미동도 없이 듣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서 나는 문득 기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동정도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혹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백은 울다가 잠시 숨을 고르듯 짧은 침묵을 가졌고 이어서 더 깊고 날선 소리로 또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짖고 숨을 들이켰다 내쉬고 다시 짖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섬뜩함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저건 단순한 상실의 짖음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듯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라기보단 뭔가를 고발하는 울음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도 시선을 천천히 관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이 담긴 그 관, 그 안에 정말 아버지가 계신 게 맞는 걸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태백의 울음과 함께 내 뇌리를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속으로 태백을 조용히 달래려 했습니다. 됐어. 태백아,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는 편히 가셨을 거야. 너도 놓아줘야지. 그렇게 나지막이 마음속에서만 말하고 있었는데도 마치 내 생각이 들린 듯 태백은 한순간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고 가능하다면 그 녀석을 안아 조용히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태백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짙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고 이내 뒷발로 힘껏 일어나 앞발을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행위는 이 장례식 전체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방호병들이 즉시 반응했고 둘 중 한 명은 급히 몸을 날려 태백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태백은 사납게 고개를 젖히며 발톱으로 관의 옆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소리, 마치 얇은 철판을 갈아내는 듯한 그 긁힘은 장례장의 정적을 산산이 부쉈고 뒤편의 조문객 몇몇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얼굴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걔가 예민한가 보네. 사람들 많고 낯선 분위기니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아버지와 함께 여러 작전을 뛰었다는 고참 하사 출신의 조문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내게 몸을 바짝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노소령, 저건 단순한 짖음이 아닙니다. 저는 군견이 어떤 방식으로 경고하는지 압니다. 저 울음, 저 행동, 저 눈빛. 군견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분명합니다. 저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순간 싸늘해진 목덜미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잘못됐다고? 뭐가? 누가? 어떻게? 질문들이 눈사태처럼 머릿속에서 굴러내렸지만 어떤 것도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만이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삐뚤어졌다는 예감에 거칠게 고동쳤고 두 눈은 태백을 붙잡은 병사들의 움직임 위에서 멍하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장 한 구석 의자에 지쳐 몸을 눕힌 채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문객들은 돌아가고 장성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감췄으며 조화 뒤에 숨듯 서 있던 카메라들도 결국 철수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태백만은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공간 한가운데 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말은 다음 날 아침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 태백은 여전히 관 옆에 있었고 머리를 조심스레 관 밑에 얹은 채 한참을 낑낑거리더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더랍니다. 사람도 그렇게는 울지 않을 만큼 끊기고 매이고 절박한 소리로 그 눈빛이요. 경비원은 목이 잠긴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눈빛이었어요. 간절하고 아주 깊이 아픈 그런. 그 말이 내 귀에 꽂히자 지난 몇 날이 도려내듯 떠올랐습니다. 관 옆에 손을 얹고 목줄을 벗은 채 안절부절 못하던 태백의 모습, 관을 핥히며 짖던 그 울음, 물 한 방울 넘기지 않고 버티던 그 완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백이 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떠나지 않던 질문. 정말 저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게 맞는 걸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도맡아 진행하던 장성 한 명은 급히 자리를 떴고 원래 계획된 군장 절차도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나선 내게는
국방부에서 비공식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에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행사가 끝나기 전까진 유족 간 인터뷰나 발언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장은 진행하지 말고 유해는 지정된 군묘지로 바로 안치해달라는. 나는 그 통보를 받고도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지나친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백의 지짐이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억누르고 감추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 이틀째 아침, 식장 안은 어제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침묵이라기보다 그것보다 훨씬 짙고 끈적한 공기가 천장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사람들의 조문은 끊이지 않았고 의례적인 위로와 절이 반복되었지만 어제 그 소란을 목격한 이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오직 시선과 귓속말만이 흐릿하게 진실의 끝자락을 떠돌았습니다. 궁견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도 노 장군님, 그게를 친자식처럼 아꼈잖아. 그 말들은 얼핏 평정된 듯 보였지만 그 안엔 묘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한 자기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로 내 속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어젯밤 태백이 남긴 울음이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었고 고참하사가 속삭인 그 단어 경고는 마치 못처럼 깊이 박혀 있었기에 불길한 감정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국 새벽 공기를 헤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도 정리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중 상당수가 태백의 눈빛에서 시작되어 관의 옆면으로, 그리고 내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진실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태백의 상태를 묻자 경비원은 어딘가 말을 망설이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이내 묵묵히 서랍을 열어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말없이 내민 그것을 받아들자 안에는 물에 절어 축축하게 젖은 천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듯한 실밥, 군복처럼 짙은 녹색의 검은 자국이 찍혀 있었고 가장자리는 뭔가에 찢긴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낮게 묻자 경비원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태백이가 물고 오더라고요. 무섭게 짖더니 이걸 제 발 앞에 떨어뜨리고 앉아선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경비원의 그 한마디는 내 마음속 의심의 회로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속 천 조각을 꺼냈고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오래된 회색 천안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찢기고 젖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으며 모서리는 누군가가 날카로운 도구로 억지로 벗겨낸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내 피부는 그 질감에서 어렴풋한 이질감을 감지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불편한 감촉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만지는 군복의 거친 울 느낌이 아니었고 또 일반적인 외투나 네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가 입는 옷처럼 얇고
반복 세탁으로 뻣뻣해진 천의 거친 결이 손끝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끝자락에 희미하게 번져 남아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6, 1, 4.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 너머로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숫자들. 어딘가 암호처럼 느껴졌고 한편으론 병원복이나 수용복의 일련 번호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정렬된 구조 속에서 어떤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직감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천은 태백이 어떤 의도를 갖고 가져온 것이었고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물어왔다는 겁니까? 내가 묻자 경비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관 바로 앞입니다. 어제 태백이 발톱으로 관을 긁던 그 자리 바로 그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건 분명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아침 정리하던 중에 갑자기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두고 간 건지 아니면 태백이 어디서 찾아낸 건지 우린 모릅니다. 나는 다시 태백의 지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울음, 관을 마구 긁어대던 집요함. 혹시 그 관 안에 무언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진실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태백이 관을 향해 보였던 반응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안에서 나는 냄새나 아버지의 것과는 다른 낯선 기운에 대한 경고였던 걸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내 머릿속에선 이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하나 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뒤흔든 건 그 모든 의심 위에 또 하나의 물음이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형장례식 이후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형.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고 군 내에서도 아버지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직속 라인을 이어봤던 형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게 단순한 충격 때문일까? 아버지의 장례식이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마치 국가적 의례처럼 거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남인 형 노형도는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엔 다들 조용히 넘어가려 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비보였고 형도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남은 아직인가요? 노 장군님의 큰아들은 안 보이네요 하고 슬며시 물어오기 시작하자 나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애써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형도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수 재벌가의 사위, 보수 정당의 차세대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인물. 대외적으로는 언론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고 재계 인사들과 두루 교류하며 아버지의 명성 못지않은 공인의 아들이란 타이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틀째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장례식이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 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갈게 동생. 어떻게든 시간을 비울 테니까 꼭 곁에 있어줘. 아버지 혼자 계시지 않게. 그 말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고 형답지 않게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기에
나는 그때 형이 진심으로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던 형이 정작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증발해버린 겁니다. 핸드폰은 하루 종일 꺼져 있었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오늘 새벽엔 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 조의위원까지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의 기척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불가해한 공백 앞에서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태백이 가져온 천조각, 그 천에서 묻어난 피자국, 관 앞에서 보인 경고의 울음, 그리고 형의 완전한 부재. 어쩌면 이 장례식 자체가 진실을 덮기 위한 의식이라면 그 진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형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들었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갈증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엇이든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천 조각 태백이 입으로 물어 떨어뜨린 그 피로 얼룩진 메시지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차를 몰고 국군병원 중앙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밤을 넘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병원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는 전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기록실 야간 당직자에게 정중히 사유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내 이름과 계급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확히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가 묻더군요. 나는 천조각 끝자락에 희미하게 적힌 숫자 614를 보여주며 혹시 병상 번호일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곧바로 전산 시스템을 열고 614번 병상에 대한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로딩되는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한 세월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떴습니다. 입원 기록 없음. 순간 심장이 뚝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입원 기록 없음? 병상이 비어 있었다면 모를까. 기록조차 없다는 겉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병상은 6개월 전에도 비어 있었습니까? 그러자 당직자는 잠시 화면을 더 살피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병상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위급 장교나 장성급 인사들의 보호병상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인물들이 극비 입원하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삭제되었는지 등록조차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텅 비어 있어요. 로그 자체가 없거든요. 그 말은 내게 사실상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병상 614에 누가 있었는지를 감춰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이 장례식 전체가 어딘가부터 심각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그저 틀어졌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태백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냄새, 그 피부, 그 맥박 없는 무언가를 먼저 알아봤던 겁니다. 나는 기록실을 나서며 다시 그 천 조각을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스민 피의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만큼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밝혀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진짜로 떠나보냈는지 아니면 그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살아계신지를. 그날은 장례식 셋째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맑았지만 따뜻하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오늘이 장례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어딘가 억눌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의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힌 듯 고개는 숙이되 눈빛은 비어 있었고 손을 맞잡으면서도 감정이 빠져나간 모양새였습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참모 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진 소령,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일 때문에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움직임이 있고 SNS에도 영상이 퍼졌습니다. 여론이 이상하게 흐르면 군 전체의 체면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시선은 탁자 위 정갈이 놓인 천 조각 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614 묻은 피, 천의 질감, 사라진 형, 그리고 무엇보다 태백의 짖음. 모든 퍼즐 조각이 나를 단 하나의 선택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을 열겠습니다. 그 짧은 선언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은 마치 정전이라도 당한 듯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고 유족석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무슨 짓이니? 형진아,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사촌 형이 나를 붙잡았고 삼촌들은 다가와 미쳤냐며 팔을 붙들었습니다. 친척들의 울음 섞인 만류, 군 관계자들의 당혹스러운 표정, 사진 기자들의 렌즈가 일제히 내게로 쏠리는 순간 그 모든 소라는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확신에 가까운 직감 하나만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관 뚜껑을 개방하십시오. 최대한 조심히, 천천히. 일순간 장정 4명이 긴장한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의장대의 지휘자 하나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관 위에 놓인 태극기를 거두고 단단하게 고정된 덮개의 걸쇠가 풀렸습니다. 나무 뚜껑이 삐걱이며 천천히 열릴 때 나는 사람들의 표정보다는 태백의 눈을 먼저 살폈습니다. 녀석은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숨조차 삼킨 듯한 자세로 그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그리고 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 누워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말라붙은 피부, 정복은커녕 낡고 누런 평복 차림,
얼굴은 반쯤 함몰돼 있었고 눈은 반쯤 뜬 채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으며 치아는 몇 개 빠진 채 잇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무명지 쪽 손톱은 검게 변색돼 있었고 군인의 품격이나 위엄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사진 속에서 내가 수없이 보아온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코의 모양이 달랐고 입술선이 낯설었으며 귀의 생김새조차 달랐습니다. 비록 얼굴이 일부 손상되었지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그 안에 누워있는 이는 노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태백이 나직이 낑낑거렸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봤지? 라고 말하는 듯한 오래 기다린 해답에 닿은 안도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진실의 첫문을 연 기분이었습니다. 이관은 누군가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했던 비밀의 껍질이었습니다. 이제 그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형, 노영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비밀의 공범이었을까?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처럼 퍽 소리를 냈고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으며 가중 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식장 뒤편 복도를 따라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혼란은 소리 없이 번졌지만 나는 그 한가운데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정신은 아득해졌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군인으로서 또 이 장례를 이끌고 있던 장남으로서의 본능은 나를 붙들었습니다. 나는 관 앞으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시신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디찬 피부 너머로 흐르지 않는 맥, 그리고 단단히 굳어가고 있는 근육의 탄성. 사망한 지일주일 이내. 그건 분명했습니다. 즉, 이 안에 누운 이는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최근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관 속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시신 도대체 누구야? 그때였습니다. 곁에 있던 군 검시관이 조용히 손을 뻗어 시신의 오른손을 집어들더니 약지에 느슨하게 감겨있던 플라스틱 띠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건 병원식 식별밴드였습니다. 대개 중환자실이나 정신병동 혹은 격리병동에서 환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는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한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입원자 번호 614, 성명 노영도, 병동 비공개 격리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숨이 멎은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천 조각에 남겨졌던 숫자 614, 병상번호, 지워진 기록, 그리고 말없이 사라졌던 형.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관 속에 들어있었던 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장남 노영도, 내 형이었습니다. 의뢰의 정점처럼 포장되어 있던 이 장례식, 태극기로 덮인 관, 조화를 가득 받은 빈소, 대통령 명의의 조화까지 놓여있던 이 행사의 중심엔 죽은 아버지의 시신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사라졌던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형이 조용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검시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확인해 봐야겠군요. 이건 뭔가 위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혼란에 휩싸였고 유족석의 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멍한 얼굴로 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의 형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왜 형이 죽음을 대신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을 짠 자는 누구인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관 속에서 죽어간 형의 마지막 목소리에 응답하는 길이니까요. 눈앞이 한순간 빙글 돌더니 세상이 마치 뒤집힌 것처럼 울렁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바닥의 차가움이 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보다 더 싸늘한 건 내 눈앞에 누워있는 형의 시신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을 틀어쥐는 듯한 고통이 올라왔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음은 혀끝까지 차올랐으나 그것마저 삼킨 채 나는 그 자리에 고개만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백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울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슬픔도 애도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분노였습니다. 마치 저 시신이 진실을 덮고 자신의 주인을 사라지게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그 지짐은 날카롭게 식장을 찢고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태백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침묵에 맞선 외침이었고 가짜 앞에 선 진실의 발악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외치는 듯 그 울음은 식장의 천장을 뚫고 나갈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족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조문객 중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으며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호 인력들이 저지선을 만들었지만 그 혼란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군 검찰이 식장을 봉쇄했습니다.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고 육군본부에서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모총장은 말을 잃은 채 식장 뒤편으로 물러섰고 장성들은 서로 눈치만 주고받았습니다. 사전에 짜여졌던 완벽한 시나리오는 순식간에 붕괴했고 국군의 위신을 세운다는 명분 아래 치러지던 이 장례식은 단숨에 전국적 스캔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한복판에서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강하고 절제된 분이었고 모든 책임을 등에 짊어지며 나라에 충성을 다한 분. 하지만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그 누구도 아버지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나는 군 검찰청의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책상 하나와 녹음 장비 앞에 놓인 의자. 그곳에서 무려 14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질문은 반복됐습니다. 장례식 당일 왜 관을 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사망자와의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수된 식별밴드는 어떻게 발견하셨죠? 질문은 계속되었고 검사는 피로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관 속 시신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신은 형, 노영도였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고 병상 614는 고위군 인사의 격리 병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신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 속의 시신은 형이었습니다. 입원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고 병상 번호 614는 군 고위 인사 격리 병실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사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나를 바라보던 시선은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고 조문객의 탈을 쓴 문제제기자로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다르게 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점차 바뀌었고 말투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유족이 아닌 내부 협조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용한 변화의 정점에서 그들은 하나의 보고서를 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검은 커버에 둘러싸인 얇은 서류철, 군 내부 보안 문서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개 정보 보고서 18개월 전 대상자 노기섭 대장 예비역 사건명 항공사 납북 보고 군상기지 비공식 접선 내용 요약 대상자는 2년 전 민간인 신분으로 모 인물과 사적 접선 시도 이후 동선 미확인 및 위장 입원 가능성 제기됨.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위장 입원 가능성. 그 단어가 내 뇌리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진해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아래 감금되었을 가능성이 군 내부에서 이미 제기되었고 그 정보가 철저히 은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 노영도.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이후 재단 이사장직을 이어받았고 대외적으로는 노기섭 장군은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그 사망진단서 역시 군 의료 관계자를 통해 형이 직접 받아냈다는 기록이 문서 안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가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병원 뒤편의 오래된 약품 창고, 사용이 중단된 구석진 사물함 안에서 형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노트를 찢은 듯한 얇고 누런 종이 위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태백에게 맡긴다. 녀석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태백에게 맡긴다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저 감정을 위탁했다는 시적인 문장일까? 아니면 실질적인 무언가 단서, 증거, 위치 정보를 맡겼다는 뜻일까?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태백이 짖으며 떨어뜨렸던 또 하나의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태백의 목줄 끝에 달려있던 작은 금속 장식. 처음엔 단순한 이름표쯤으로 여겼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뒷면을 손끝으로 더듬자 마치 점자처럼 느껴지는 미세한 돌기들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 나는 천천히 돌기를 문지르며 숫자를 유추해 갔고 조심스럽게 그 배열을 해석하던 중한 좌표가 떠올랐습니다. N36 57.119
226-44.287 충남 서산 근처 한때 존재했던 공군 방공진지터. 지금은 폐쇄되었고 민간인 출입도 금지된 구역. 하지만 그곳의 위치와 좌표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출신, 특히 고위 정보계통을 거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있는 걸까? 형은 죽기 전에 태백을 통해 나에게 그 좌표를 남기고 간 걸까? 혹은 그 장소에 무언가 결정적인 진실이 묻혀 있는 걸까? 내 숨은 깊어졌고 심장은 이제 질문에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산. 그 폐허 속 어딘가에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땀에 젖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표는 내비게이션 위에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고 옆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던 태백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들고 앞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서산 도착. 하늘은 아직 검게 잠들어 있었고 안개는 마치 오래된 영혼들이 들판을 떠도는 듯 느리게 흘러다녔습니다. 도로 끝 폐쇄된 방공진지 앞에는 녹슨 철조망과 함께 출입금지라 적힌 팻말이 덜렁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잔잔히 팻말을 흔들 때마다 경고음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나는 문득 숨을 들이켰고 손에 남은 장식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철조망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태백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코끝을 땅에 낮추며 사냥개처럼 아니 누군가를 기억해내려는 생명체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묵묵히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진지 뒤편 산비탈을 올랐고 그곳엔 허물어진 바위 더미와 함께 사람이 인위적으로 덮어놓은 듯한 얇은 철판 하나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보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삽을 들어 흙을 치웠고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철판 밑에서 낡은 금속 손잡이 하나가 드러났고 나는 이를 움켜쥐고 힘껏 당겼습니다. 기익. 오래된 경첩이 녹슨 쇠소리로 울부짖었고 철판 아래로 선 오래 묵은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침묵의 냄새가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그 아래엔 지하군 벙커, 한때 전시에 대비해 고위 장성이 피신하던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망각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태백은 짖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고 그 걸음은 마치 이 길을 이미 수백 번 걸어본 이의 걸음처럼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거쳐 좁고 습한 복도를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철제 문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은 곳 하나의 두꺼운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쥐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 빛은 어두운 방을 조용히 비추었고 그 안에는 침대 하나, 전등 하나,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깎아지른 군인의 눈빛. 그 얼굴은 세월에 깎였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은 아버지 노기섭 대장.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태백을 먼저 봤습니다. 그 오랜 벙커 안에서 그는 태백의 존재를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백이구나.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듯한 울컥함이 올라왔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졌습니다. 나는 소리도 못 내고 다만 숨을 들이켰고 그 울음을 목 깊이 삼키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수백 번 꿈에서 떠올렸던 그 재회. 그토록 바랐으나 단 한 번도 실제로 상상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아버지와의 재회가 지금 이 지하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단 하나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셨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에 담긴 무게는 말보다 컸고 나는 그제야 그분이 얼마나 오래 이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 674일, 딱 그만큼 있었다. 그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단단했고 숫자를 뱉어내는 데엔 숨죽인 분노보다 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다. 날 이곳에 가두고 죽었다고 만들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를 이런 데 가둔 거죠? 왜 형이? 그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참았던 감정의 균열이 무너졌습니다. 입가가 살짝 떨리더니 그 굳은 얼굴이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조차 믿기 싫은 진실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형도 누군가의 명령을 따랐겠지. 군과 정치가 얽히면 충성도 결국 타협이 되거든. 내가 갖고 있던 걸 노렸을 거야. 나는 무기도 정보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은퇴하면서도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군사기밀 파일을 일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은 비공식 작전, 군산 기지 접선, 특수 납북 관련 항공정보 등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군과 정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노형도 그는 그 정보들을 정치적 거래의 열쇠로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없애야만 했고 그 가장 안전하고도 절대적인 방법으로 장례식을 택했습니다. 시신은 조작했고 기록은 위조했고 입원 기록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 그 진실을 영원히 덮기 위해 제거당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온몸에서 피가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다툼도 가정의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와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반역이자 조작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 앞에서도 아버지는 다시 태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형은 죽기 전에 태백에게 이 장소를 맡겼다더라.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못 찾게. 그게 마지막 속죄였겠지. 그리고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널 믿는다, 아들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감정이 꾹꾹 눌려있던 가슴 한가운데가 터지는 듯 했고 그 자리에서 태백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벙커 안은 적막했고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그 벙커 안에서 나와 아버지 그리고 태백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나와 복귀한 그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군검찰 수사팀과 접촉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단 하나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 그건 아직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맡긴 보조장치, 즉 좌표를 새겨두었던 태백의 목줄 장식 내부에 숨겨진 암호화 파일을 다시 점검했고 그 안에서 정체불명의 코드로 봉인된 단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작전명 은갈치. 그 이름은 익숙하지도 공식적으로 존재한 적도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조차 처음 듣는다고 말할 만큼의 극비 중의 극비. 나는 수사본부의 보안실에서 전담 수사관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문서를 열람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은갈치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군 고위층과 특정 정치 세력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군무기 유통망을 조작했던 일련의 불법 거래 전모를 정리한 내부 고발 파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노기섭 대장은 은퇴 직전 오랫동안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그 부패를 정리하고 문서화했고 그 파일은 정치권 입문 직전의 형 노영도에게 전달됐습니다. 형은 그 자료를 미국의 한 보안 로비스트 그룹과 접촉하며 거래하려 했고 그 대가로 정계 입문 보증과 후원금을 확보하려던 정황이 문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형이 아버지를 감금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 아버지를 세상에서 없애야 했고 그 완전한 삭제를 위해 장례식까지 기획되었습니다. 시신은 조작되었고 신원은 위조되었으며 관 속에는 형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뒤에는 군 내부의 그들, 곧 고위정보사 라인, 안보특보 출신 인사,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조직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에 죄의식에 휘둘렸고 자신이 가두었던 아버지를 되살리기 위해 태백에게 모든 위치와 단서를 넘긴 뒤 자신은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최후의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건 고발도 아니고 항변도 아닌 단 하나의 속죄였습니다. 수사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은 극비로 유지한 채 군 수사본부는 내부 고위층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군정보사령부 고위간부 3인, 전직 청와대 안보특보, 유명 방산업체 로비스트 모두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군 내부 스캔들, 조작된 장례식, 죽은 줄 알았던 장군의 귀환.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고 나라 전체가 그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노기섭 장군의 작전 파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론 브리핑에 정식으로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썩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혀내기 위해 죽은 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분입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기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개가 진실을 지켜낸 유일한 증인이라는 걸. 그날 이후 태백은 국민 영웅견으로 불렸습니다. 전역한 군인들이 찾아와 그 앞에서 인사를 올렸고 어린아이들은 태백을 보기 위해 군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국군병원에서 조용히 퇴원하셨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마당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생전에 심으셨던 감나무가 늠름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감잎을 흔들었고 그 아래 아버지는 익숙한 손길로 담배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도 되겠지, 태백아. 그날 밤 태백은 아버지의 다리 옆에 머리를 얹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마주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달 뒤 국군의장대가 다시 한번 완벽한 정렬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을 위한 장례식도 조작된 진실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성 장군, 노기섭 대장의 공로를 기리는 공식 저녁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그 자리는 대한민국 현대 군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를 감싼 국군 의장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제되어 있었고 태극기와 훈장이 동시에 빛나는 그 광경은 그 어떤 영화보다 엄숙했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진실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장군의 손을 굳게 잡고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훈장은 단지 전투의 공로가 아닌 국가의 명예를 지켜낸 자에게만 수여되는 특급 영예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례식장 아닌 저녁 기념식장의 단상 위 살아서 돌아온 아버지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지켜내고 형이 속죄하며 태백이 지져 만든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번 죽었다 믿었던 영웅이 살아 돌아왔고 그가 지켜낸 정의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어린아이들은 그날의 태백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만 살릴 수 있었던 진실. 그 진실의 시작에는 한 마리 개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서 나는 국민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만 살릴 수 있었던 진실이 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울음은 국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계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짙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장내를 뒤덮었고 수많은 셔터 소리와 함께 태백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국민영웅 태백의 동상은 국방부 앞마당에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찢었다. 거짓 앞에서는 싸우고 진실 앞에서는 멈췄다. 그는 군인보다 더 군인이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